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회의실에서 촬영을 진행해봤는데 여기 여광이 없고 네. 좋네요. 밝고. 네네. 저희 뭐 요새 좀 화질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사무실에 하면 확실히 화면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좋기는 네네. 한데 네, 여기는 조명이 또 밝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FOMC 네. 그저께였죠. 그리고 어저께는 휴장이었었는데 오늘 또 FOMC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연준의 결정을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FOMC에는 제가 예상한 대로 정말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같은 내용이었고,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과거에 월러 이사가 제안을 했었죠. 보유 중인 연준의 소마 계정, 그러니까 연준이 과거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하면서 매입한 뭐 장기국채라든지 MBS라든지 뭐 그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기 듀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보유 포트폴리오, 그럼 연준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이나 채권 사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준도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너무 장기화되는 그 듀레이션이 너무 치우치는? 예, 듀레이션물에, 그러니까 그 만기가 긴 자산들에 치우쳐 있으면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사실 자산 시장의 왜곡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게 된다든지, 왜냐면 연준이 그걸 자꾸 매입을 했으니까 듀레이션물을. 장기 국채도 실제로 시장의 펀더멘털 대비 가격이나 금리, 가격이 펀더멘털 대비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든지, 그런다는 건 장기 금리가 펀더멘털 대비 낮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은 장기 국채와 경쟁해야 되는 자산인 주식 중에서도 약간 듀레이션이 긴 주식들 있잖아요. 성장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의 가격도 높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연준이 장기 듀레이션 자산을 보유를 자꾸 하게 되면 자산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장기 국채 가격이 펀더멘털로 치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장기 금리가 더 상승해야 되는데 장기 국채 가격이 더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왜곡돼 있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더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있고, 그러면 왜곡된 부의 효과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도,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도 계속 왜곡돼서 더 하이어 폴 롱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방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러 이사가 아마 작년 말쯤에 그런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이 보유 중인 대차대조표의 듀레이션을 연준의 소마 계정, 소마 포트폴리오가 보유하고 있는 듀레이션 자산들의 만기를 줄여나가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국채든 MBS든 만기가 다가올 거잖아요. 만기가 되면 QT를 하기 때문에 QT는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을 얼마까지 월에 한다라고 한도가 있잖아요. QT 한도까지는 그냥 만기가 되도록 냅둡니다. 다시 투자하지 않고요. 근데 QT를 넘어서는 금액, 그 금액은 계속해서 지금도 다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본 만기 중에 QT 상한을 넘어서는 금액을.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선지 연준이 자꾸 듀레이션 자산의 장기 국채라든지 그런 듀레이션 자산에만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의 왜곡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듀레이션 자산, 장기물 자산이 아니고 장기물이 아니고 단기물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바꿔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와, 진짜 연준이 하는 일을 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작년 거의 한 1년 전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걸 처음 제안했던 월러 이사는 갑자기 비둘기로 변심했죠. 맞아요. 갑자기 뭐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사실 그거는 시장에서는 QT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거야말로 진짜 시행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QT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또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고, 근데 또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에 파월이 올해 1월 FOMC에서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기 원본 재투자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변경하는 거, 듀레이션을 줄이는 걸로 재투자 정책을 좀 바꿔서 장기물이 아니고 단기물로 하는 그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게 자꾸 자산 시장이나 뭔가 그게 또 실물 경제에까지 왜곡 현상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FOMC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힌트나 그게 진짜로 진행이 뭐 향후 몇 개월 안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저는 오히려 그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거 말고 금리를 뭐 어떻게 뭐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거는 거의 변화가 없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번에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 독자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때는 프루팅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번씩 다루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더 다뤄야 될 때는 다룰 테니까 일단은 인지는 하고 계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뭐 시장은 연준이 언제든 또 QE를 또 해줄 거야 이런 뭔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QE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QT나 양적 긴축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추가 양적 긴축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관세나 뭐 어떤 요인이든 물가가 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면 진짜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QT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QT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마디로 연준이 장기물을 이제 롤오버 만기가 돼서 이제 롤오버가 돼야 되는 금액을 장기물에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단기물로 위주로 사게 된다면 그 장기물들을 흡수해야 되는 주체는 앞으로 더더욱 많은 민간의 수요는 한정돼 있잖아요.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근데 엄청 훨씬 더 많은 그 물량을 민간이 계속 흡수를 해야 될 거다. 그런다면 그거는 장기물 금리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형태의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유의 깊게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물 금리가 또 그런 형태로 올라가면 시장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뭐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 그거는 굉장히 또 듀레이션 자산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장기 국채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성장주와 같이 만기가 긴 자산들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못하죠. 물론 매크로를 딥하게 보는 쪽에서는 그런 거를 저 말고도 분명히 눈여겨보는 데가 있었겠으나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죠. 그럼 그거를 금리는 인하를 하고 그런 식으로 QT라고 보긴 뭐하는데 QT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QT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근데 그게 완급 조절이 결국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장기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치솟는 상태에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잡기 위해서 자산 시장에도 좀 압력을 주는 거죠. 그걸 하는 이유는. 그런데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뒤에 금리는 심지어 거기에 QT 효과까지 더해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더 취약해지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다만 아직은 뭐 지금 당장 뭐 향후 뭐 두세 달은 그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니까 일단 다음 FOMC랑 그런 FOMC 때 그런 워딩이 있는지를 굉장히 클로즈하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다음 FOMC도 이제 계속해서 클로즈하게 보면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랑 지금 뭐 관세나 뭐 이런 걸로 인건비 뭐 이런 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랑 좀 뭔가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일단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오늘 비 오는데 제가 막 외부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혹시 화면에 잘 보일까봐 화질이 좋아서 이거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유가가 오르면 과연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지금 리스크가 더 강해진 상태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 배경의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유가가 오른 이유가 아니라 유가가 오를 당시에 그 배경 메커니즘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오를 당시에 고용도 완벽하다. 고용이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자산 시장도 올타임 하이다. 그래서 웨스트 이펙트가 높아져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가가 그렇게 올라있는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져 있다. 다만 미시건대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말고요. 채권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기븐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만약에 높아져 있다. 유가를 따라서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가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기븐 그리고 고용
고용이 높아져 있다는 게 아니라 고용은 굉장히 안정적인 완벽 고용 상태. 그리고 뭐 자산 시장도 만약에 비싸다 이런다라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겠죠. 반대로. 왜냐면 금리를 안 올리고 냅뒀다가는 시장의 유동성도 그쵸. 많고 네네, 이런 환경에서 그죠? 이게 그냥 일시적 유가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시적 인플레이션일 거야 라고 한다면 더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삐 풀릴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데 유가가 다시 내려와 주기는커녕 더 이제 뭐 유가는 유가 그 자체로 더 고삐가 풀릴 수 있고 고용이 완벽 고용 상태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그쵸. 거잖아요. 좀 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연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사실 인상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 고용이 매우 안 좋아요. 네. 고용이 뭔가 완벽 고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자산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자산 시장은 그냥 뺄게요. 네. 뭐 자산 시장도 뭐 그냥 어제 시장의 유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고용도 네. 고용이 좀 불안하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올라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연준은 유가가 올랐음에도 반대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의 상승 그 자체가 네. 어떤 이유로든 정말로 경제를 더 디프레션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안 그래도 소비 여력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고용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대응 함수, 중앙은행의 대응 함수, 어떤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거는 연준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대응 함수는 네.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연준이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의 경우 중에 후자의 상황이 와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겠다. 뭐 이미 고용도 좀 불안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겠다. 네.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그 순간에는 연준이 판단이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긴 텀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리스크가 커지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아주 큰 오판을 하기 쉬운 상태가 벌어지게 될 거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 메커니즘으로 기름값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연준에 봤을 때는 고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기름값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더 오르면 이거는 더 경제를 디프레션으로 가져가고 잘못하면 아주 큰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종국에는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그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연준이 오판을 했거나 또한 경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네. 어떤 유동성의 환경이라든지 향후 인플레이션이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 매우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네네. 예,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자산시장 온타임 하이고 제가 말했듯이 여전히 유동성 환경이 더 빠지기 위해선 저는 유가가 매우 크게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오판하기가 쉽단 말이죠. 심지어 정치적 압박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판을 해서 만약에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이게 이 유가는 일시적인 거야. 어차피 외부적인 충격이고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어떤 그런 레파토리를 그런 식의 뭔가 워딩과 함께 근데 지금 고용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 라고 시장에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장기 금리는 금리를 인하함에도 굉장히 크게 솟구칠 수 있고 첫째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큰 결국에는 그게 만들어가는 게 그런 금리를 인하하고 이러는 행위가 어떤 굉장히 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꽤나 높은 확률로 연준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준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때 그 상황이 오지 않게 했었어야죠, 연준이. 애초에 오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껏 미국 행정부든 연준이든 결국 문제를 뒤로 미루다가 점점 코너에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애초에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도 그렇고 고용이 어찌됐든 뭐가 됐든 그럼에도 금리를 올려야죠, 사실은. 70년대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네. 거기다 지금처럼 재정정책을 막 엄청나게 쓰겠다 이러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실수를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을 좀 생각하시면서 향후의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새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 작년 말 뭐 계속해서 어쨌든 한국이든 신흥국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한국 주식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좀 매크로에 대해서 아마 좀 관심을 덜 가지실 것 같고 그쵸, 그런 그쵸. 예, 분위기도 약간 느끼고 있는데 사실 한국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자꾸 얘기했듯이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봅니다. 코스피 3000이라 그래도. 다만 그 상승한 속도나 이런 그 폭 자체가 분명히 좀 이제 그러니까 딥이 좀 올 수 있다.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그러면 큰 조정이 왔을 때 저는 한국은 바이더 딥이 매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딥이 굉장히 매서울 수 있는데 그런 큰 조정이 오는 건 아마 유가의 상승과 이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하시고 신흥국 투자 저희가 계속 ROW 신흥국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만 신흥국 투자하실 때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가가 상승하면 그런 네, 좀 유가가 상승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굉장히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이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그들도 정치적인 또 그런 자리고 네. 그래서 아마 실수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매우 높아 보인다. 유가가 안 그래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불안감을 맞습니다. 갖고 좀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유가가 상승하는 게 요새 뭐 어쨌든 신흥국 시장 코스피가 좋으니까 조금 사실 이거 진짜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작년 말만 해도 네. 작년 말만 해도 물리더라도 미장에서 물려야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거 뭐. 맞습니다. 네, 어디만 가면 도배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많은 개인분들은 막 투자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매크로 신경 안 쓰고. 맞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다. 사실 그 본질에는 다 매크로가 있다. 저는 오히려 작년 말이나 4분기에 계속 한국도 매우 저렴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오히려 지금은 한국도 매크로를 신경 써야 된다. 굉장히. 그런 타이밍이 향후 몇 달 안에 나타날 걸로 보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뭐 유가가 뭐 오른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국 주식도 유가하고 관세 충격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쯤. 그럼 한국 주식도 동반해서 약간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딥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좀 그 폭이 3천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 3,000 폭이 꽤 생각보다 생각보다 꽤 갈 수도 한 20%까지는 3천 뭐 위를 잠깐 뚫었다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충분히 조정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향후 수개월 안에 펼쳐질 수 있으니 신흥국 롱 투자자분들도 매크로를 좀 인지하시고 좀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네, 해칭을 같이 가져가신다든지. 네, 알겠습니다.